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귀신과 사랑을 나눈 사람. 선조 27년 전쟁으로 나라가 황폐해져서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굶주려 서로 잡아먹는 일도 일어났으며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가득하였습니다. 유생 박엽이 시골로 피난을 갔다가 한양에 돌아오니 집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지요. 빈 집에서 며칠을 굶주리다 보니 정신마저 흐리멍텅해졌지요. 어느 날 친척 집에 갔다가 밤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따은 아름다운 여인이 자색 비단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박엽을 슬쩍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박엽은 호탕하고 패기가 넘쳤는데 젊었을 적에는 예법에 어긋난 행동도 잘 하였지요. 그래서 여인을 붙잡고 마음을 떠보았어요. 낭자는 어찌하여 이 깊은 밤중에 홀로 길거리에 있습니까?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는 겁니까? 집안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길까 봐서요. 좀 더 밤이 깊어지면 함께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여인의 집에 이르니 집 안에는 종들이 멋대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오래 굶주려서 손님께 대접할 만한 것이 없네요. 이웃집에서 새로 술을 빚었으니 구해오겠습니다. 이윽고 구리 주발에 혼돈주를 가득 담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함께 마신 뒤 사랑을 나누고 밤새 단잠을 잤지요. 새벽이 되어서 눈을 떴는데 여자의 온몸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아 가만히 살펴보니 이미 죽은 사람이었지요. 박엽이 깜짝 놀라 뛰쳐나오면서 둘러보니 집 안에 누워있던 사람들은 자는 게 아니라 모두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 밖으로 달려 나오다가 큰 길가에 등불이 켜져 있는 집을 보고는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그 집은 가죽신을 만드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박엽은 자초지종을 털어놓으며 마음을 가라앉히게 술을 한 잔 달라고 하였지요. 주인이 술독에서 술을 떠주려고 구리주발을 찾았으나 구리주발은 찾을 수 없고 술독을 막아두었던 종이도 뚫려 있었지요. 박엽은 또 한 번 놀라면서 여자의 집에 주발이 있을 거라며 함께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은 본래 사대부의 집으로 장성한 처자가 굶주림으로 병들어 죽었으며 집안 사람들도 모두 굶어 죽었습니다. 박엽은 몹시 슬퍼하면서 관을 갖추어 장사를 지내고 제사도 지내주었어요. 그 후 박엽은 과거에 급제하여 의주부의 우두머리를 지냈답니다. 호동 왕자와 공주. 고구려 대무신왕의 아들인 호동 왕자는 얼굴이 잘생긴 총명한 소년이었어요. 비록 둘째 부인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 얼굴의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고구려와 낙랑은 국경이 맞닿아 있었으나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낙랑은 한사군의 하나로
중국이 조선 반도 안에 세운 나라였던 것입니다. 옥저 지방을 유람하던 호동 왕자가 이곳을 수행하던 낭랑왕 최리와 마주쳤습니다. 뭔가를 보고 놀란 낭랑왕의 말이 발버둥 치는 것을 호동 왕자가 고삐를 잡아서 가라앉혔기 때문이지요. 낭랑왕 최리는 첫눈에 호동을 알아보고 마음에 들어 하였습니다. 그대의 얼굴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구려. 혹시 북국 신왕의 아들이 아니오? 그렇습니다. 호동이 공손히 대답하자 낭랑왕은 기쁘게 손을 잡으며 자기 나라로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호동도 별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가기로 하였지요. 낭랑왕 최리에게는 귀여운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왕은 호동 왕자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사위로 삼고 싶었지요. 호동 왕자와 낭랑공주는 얼마 동안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윽고 호동이 고구려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호동 왕자는 울면서 놓지 않는 공주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내가 본국에 돌아가면 아버님께 여쭈어 허락을 받아서 그대를 데려가리다. 그러고는 고구려로 떠났지요. 고구려에서 호동 왕자는 인편에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낭랑 공주가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지요. 그대의 나라 무기고에 있는 북과 피리를 부수도록 하시오. 그것을 부수면 예의를 갖추어 맞아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맞지 않겠소. 공주는 슬픔에 잠겼어요. 낭랑에는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상한 북과 피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적이 쳐들어오면 저절로 울려서 위기를 알려주는 귀중한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고민하던 공주는 마침내 뜻을 정하고 몰래 무기고로 들어가 잘 드는 칼로 북을 찢고 피리를 부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호동 왕자는 즉시 부왕에게 권하여 낭랑을 엄습하였지요. 북과 피리가 울지 않았기 때문에 낭랑왕 최리는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구려군이 낭랑성 밑에까지 쳐들어온 다음에야 최리는 귀중한 북과 피리가 망가진 것을 알았지요. 이것이 누구의 짓인 것이야? 화가 난 낭랑의 왕은 공주를 죽인 후 성문을 열고 나와서 항복하였으며 400여 년 동안 영화를 누리던 낭랑은 고구려 군에 의해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호동 왕자는 나라를 위하여 큰 공을 세웠지요. 비록 낭랑 공주를 사랑으로 낚았다가 배반하였지만 고구려를 위해서는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대무신왕의 왕비가 호동 왕자를 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둘째 부인의 소생인 호동 왕자가 총애를 빼앗고 자기가 낳은 아들의 지위까지 가로채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지요. 왕비는 이리저리 일을 꾸며서 호동 왕자를 모함하려 했습니다. 왕비가 왕에게 참소하였지요. 호동이 저를 예로서 대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신첩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소. 왕비가 낳은 아들이 아니기에 미워하는 게 아니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 믿지 못하시겠다면 은밀히 숨어서 엿보도록 하세요. 만일 신첩의 말이 거짓이라면 스스로 죄를 받겠습니다. 왕비는 울면서 호소하였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왕도 왕비의 참소가 거듭되자 혹시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 소문은 곧 호동 왕자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부왕이 자기에게 왕비를 간음하려 한 죄를 물어서 벌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호동 왕자는 낙랑공주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제서야 뉘우쳤습니다. 그러자 호동 왕자를 섬기던 신하가 왜 대왕 앞에 나아가서 변명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호동이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만약 변명하면 이는 어머니의 잘못을 드러내어 부왕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됩니다. 이것을 어찌 효라고 하겠소? 왕비는 자기를 낳은 친어머니가 아니지만 부왕의 아내이니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호동 왕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낙랑공주를 배반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서였지요. 나무꾼을 지켜준 수탉.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나무꾼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날마다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팔았지요. 장터가 너무 멀어 하루에 한 짐 밖에는 못 팔았습니다. 나무꾼은 아무리 열심히 나무를 하여도 늘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했지요.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 가축을 기를 수도 없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는 소나 돼지를 기를 수는 없으니 닭을 몇 마리 길렀습니다. 수탉 한 마리, 암탉 8마리를 아주 정성껏 길렀지요. 다른 집 방아를 찧으면 가서 도와주고 떨어진 쌀아기를 모아다가 닭을 먹였습니다. 닭들은 어머니의 정성을 아는지 날마다 한 마리당 한 알씩 달걀을 낳았지요. 달걀을 먹지 않고 모았다가 장날이면 몇 꾸러미씩 내다 팔았습니다. 그것으로 옷감도 사고 낫도 사고 호미도 샀지요. 아들인 나무꾼은 날마다 이른 아침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갔지만 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살뜰하게 아껴줄 아내가 있나? 재롱둥이 새끼가 있나? 이거 어디 살맛이 나야 말이지. 남들 다 가는 장가도 못 가고 이러다가 총각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나무꾼은 잘 다녀오라는 어머니의 말에는 대꾸도 않고 퉁퉁거리며 지게를 지고 휙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아들이 퉁퉁거릴 때마다 어머니는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그날도 나무꾼은 퉁퉁거리며 지게를 지고 집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갔어요. 오늘은 더 깊은 산으로 가야겠어. 나무꾼은 자꾸만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나무가 꽉 우거져서 한 낮인데도 어둑어둑한 곳이 나왔지요. 나무꾼은 지게를 세워두고 부지런히 나무를 했습니다. 나무를 하여 차곡차곡 지게에 얹어 놓았지요. 한참 나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한 처녀가 넘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시오? 어디 다치셨소? 나무꾼이 물었지만 처녀는 부끄러워 아무 대답도 못하고 다리를 싸지고는 일어나지도 못하였지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처녀의 얼굴이 어찌나 고운지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이오? 내가 도와주겠소. 그제야 처녀는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좀 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였지요. 내가 부축해 드릴 테니 일어나 보시오. 나무꾼이 부축을 하여도 처녀는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안 되겠소.
내 지게 다시오. 나무꾼은 해놓은 나무를 모두 내려놓고 처녀를 지게에 안아 올렸지요. 그렇게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어머니와 함께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나무꾼이 산에서 약초를 해오면 어머니는 잘 찧어서 다친 다리에 붙여 주었지요. 처녀는 꼼짝 안 하고 방에만 있더니 보름쯤 지나자 조금씩 땅을 디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이 지나서야 다 나아서 잘 걷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녀가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물었지요. 처녀는 집이 어디요? 사실 저는 딱히 갈 곳이 없어요. 얼마 전 아버지 어머니가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저 산 너머에 큰아버지 한 분이 계셔서 그곳으로 가려다 다리를 다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함께 살면 안 되겠소? 어머니는 나무꾼 아들과 짝을 맺어서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지요. 처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나무꾼과 부부가 되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았지요. 나무꾼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 신이 나서 일을 하였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처녀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수탉이 처녀가 있는 방 주위를 뱅뱅 돌면서 계속 꼿꼿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과 처녀가 혼인을 하고부터는 나무꾼과 아내가 함께 쓰는 방 주위를 뱅뱅 돌면서 이른 새벽부터 꼿꼿거리며 떠나질 않았지요. 어느 날 아내는 나무꾼에게 수탉을 멀리 쫓아달라고 말하였어요. 여보, 저 수탉이 왜 저러는 거예요?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나무꾼은 나가서 수탉을 멀리 쫓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수탉은 다시 방 주위를 돌며 꼿꼿거렸지요. 아내는 그럴 때마다 귀를 막고 몹시 괴로워하였습니다. 나무꾼은 어머니가 말렸지만 수탉을 나무하러 가는 길에 데려가 숲에다 던져버리고 왔습니다. 얼마 뒤 새살림 재미에 흠뻑 빠져 살던 어느 날 아내는 큰아버지는 이제까지 내가 결혼한 것도 모르고 계실 텐데 하며 산 너머 큰아버지 댁에 함께 인사하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당연히 그래야지. 인사가 늦기는 했다마는 떡 좀 하고 약과도 좀 만들어서 둘이 다녀오려무나 하고 어려운 살림이지만 떡과 약과를 정성껏 준비하여 지게에 지워 보냈습니다. 나무꾼은 지게를 지고 아내와 함께 부지런히 산길을 걸어갔지요. 얼마쯤 왔을까요? 한참을 걷다 보니 맨 처음 아내를 만난 깊은 산속까지 왔습니다. 여보,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요. 다리가 너무 아프네요. 그럽시다. 나무꾼이 지게를 내려놓고 땀을 닦고 나서 뒤돌아보니 바로 뒤에 쫓아오던 아내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두런두런 둘러보아도 보이질 않았지요. 곧 오겠지. 잠깐 앉아서 쉬어야겠다. 하며 나무 밑에 앉으려던 나무꾼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팔뚝만큼 큰 지네가 지게 옆에서 나무꾼을 향해 고개를 들고는 독을 뿜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꾼은 얼른 지게 작대기를 들어 지네를 내려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네가 한번 떼구르르 구르더니 자기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무꾼은 너무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 도대체 무슨 일이오? 내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아느냐? 오늘에야 내 밥이 되겠구나. 너는 누구야? 난 백년 묵은 지네야. 나는 100사람을 잡아먹으면 앞으로 1000년은 더 살 수 있지. 마침 네가 바로 100번째 사람이다. 지네가 나무꾼 앞으로 점점 다가왔지요. 하얀 독을 무섭게 내뿜으면서 말이지요. 나무꾼이 지네 독을 쐬어 몽롱해져 가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집에서 쫓겨난 수탉이 지네에게 마구 달려들었습니다. 수탉은 펄쩍펄쩍 뛰어오르며 지네 머리를 마구마구 쪼았지요. 지네는 머리를 이리저리 휘저으며 수탉에게 독을 뿜었습니다. 수탉이 아랑곳하지 않고 쉴 새 없이 뛰어오르며 지네를 쪼아대니 지네는 머리가 헤어져 더 이상 독을 뿜지 못하였지요. 그렇게 한참을 싸우던 수탉은 그만 고꾸라졌습니다. 나무꾼이 가보니 날개를 조금씩 퍼덕이기는 하지만 일어나지는 못하였지요. 지네는 머리에 수많은 구멍이 뚫려 죽어버렸습니다. 수탉은 지네를 쪼아 죽이고는 기운이 다 빠져서 그만 죽고 말았지요. 나무꾼은 그제야 수탉이 왜 자기네 방 앞에서 뱅뱅 돌며 꾹꾹거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기른 수탉이 나무꾼을 살려낸 것이지요. 죽을 고비를 넘긴 나무꾼은 죽은 수탉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탉이 늘 암탉을 데리고 한가롭게 먹이를 쪼아 먹던 담 밑에다 정성껏 묻어 주었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수탉을 묻은 그 자리에 얼룩덜룩 붉은 빛을 띤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새싹은 쑥쑥 자라더니 부채꼴 모양의 두툼한 꽃대가 빨갛게 올라왔지요. 꽃대 윗 부분은 꼬불꼬불하여 꼭 빨간 닭벼슬 같았습니다. 나무꾼과 어머니는 수탉이 죽어서 피어난 꽃이라고 생각하여 닭벼슬꽃이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길동이의 신기한 금붓. 아주 오랜 먼 옛날 어떤 산골에 길동이라는 머슴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길동이는 그림 그리기를 몹시 좋아하였지만 머슴을 살다 보니 붓한 자루 살 만한 돈이 없었지요. 그래서 길동이는 나무하러 가서는 나무 꼬챙이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강가에 가면 모래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부지런히 익혔더니 그림 그리는 솜씨가 놀랄 만큼 늘었지요. 새를 그리면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았고 물고기를 그리면 꼬리치며 헤엄을 치는 듯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는 감탄을 하여 종이를 가지고 와서 저마다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였지요. 그러나 길동이는 붓이 없어 종이에 그림을 그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도 붓이 하나 있었으면. 길동이는 앉으나 서나 그것만을 생각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동이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나무 그루에 기댄 채 살포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뭉게 구름이 일더니 난데없이 그 앞에 그립던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너무도 일찍이 세상을 떠났던 어머니였습니다. 길동아, 무엇이 안타까워 그렇게 수심에 잠긴 것이야? 어머니는 길동이에게 다가와 시름겨운 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붓이 없어요.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는 네 마음이 기특하구나. 그럼 잠깐 기다리거라.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가더니 잠시 후 붓 한 자루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바꿔라. 어머니 손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붓이 들려 있었습니다. 길동이는 붓을 받아들고 너무 기뻐 소리를 쳤습니다. 그 바람에 꿈에서 깨고 앞에 있던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길동이는 마음이 허전하여 붓을 받았던 손을 굽어 보았지요. 그 순간 길동이는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꿈은 깨었으나 어머니가 주었던 붓이 그대로 손에 쥐어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머니, 길동이는 붓을 가슴에 꼭 껴안고 얼굴을 비볐습니다. 길동이는 그 붓이 죽어서도 자기를 잊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였어요. 붓을 가지게 된 길동이는 멋은 방에 돌아와 마을 사람들이 부탁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길동이는 처음으로 옆집 아저씨가 부탁한 파랑새를 종이에 그려 놓았지요. 그러자 파랑새가 파드득 날개를 치더니 밖으로 나가 마당 앞에서 포롱포롱 날아다녔습니다. 이번에는 종이에 학을 그려 놓았어요. 그 학도 붓을 떼기가 바쁘게 밖으로 나가 마당 앞에서 훨훨 날아다녔지요. 그때 다락방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부자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리로 슬금슬금 다가갔어요. 부자는 머리를 기웃하고 방 안을 엿보다가 밖으로 날아온 새들이 모두 길동이 붓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놈이 어디서 저렇게 신기한 붓을 얻었을까? 부자의 가슴에 욕심이 꿈틀거렸어요. 부자는 붓을 빼앗아 자기가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놈, 그 붓을 어디서 얻은 것이야? 냉큼 내놓지 못할까? 부자는 다짜고짜 방 안에 뛰어들어 소리를 쳤습니다. 안 돼요. 이 붓은 어머니가 저에게 준 거예요. 길동이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붓을 끌어안았습니다. 죽은 네 어미가 어떻게 붓을 준단 말이야? 이리네. 부자는 기어이 붓을 빼앗아 내려고 욕심 사납게 달려들었어요. 길동이는 그대로 있다가는 붓을 빼앗길 것만 같아 밖으로 냅다 뛰었습니다. 이놈, 거기 서지 못해. 부자는 끈질기게 쫓아나왔어요. 길동이는 붓을 진 채 있는 힘을 다해 마을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헐떡거리던 부자는 이번에는 자기 집 말을 타고 길동이를 바싹 뒤쫓아왔습니다. 길동이는 쥐고 있던 붓으로 종이에 금빛 말을 그렸습니다. 그러자 금빛 말이 힝 하고 요란하게 소리를 내더니 입에서 불을 뿜고 귀에서 연기를 뿜었지요. 길동이는 잽싸게 그 말 잔등에 뛰어올라 앞으로 내달렸어요. 뒤에서는 부자가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길동이는 붓으로 화살을 그려 부자에게 날려보냈습니다. 화살 하나가 똑바로 부자의 이마에 날아가 박혔습니다. 화살을 맞은 부자는 허우적거리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길동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을 타고 싱싱 내달렸습니다. 금빛 말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초가집이 다닥다닥 들어앉은 마을에 와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곳은 살 길을 찾아 헤매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소도 없고 보습도 없어 괭이로 밭을 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옷이 없어 방 안에 숨어 있고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연기 하나 피어오르지 않았지요. 길동이는 불쌍한 사람들을 차마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급히 품속에서 붓을 꺼내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지요. 소가 없는 집에는 황소를 그려주고 보습이 없는 집에는 보습을 그려주고 쌀이 없는 집에는 쌀 항아리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들이 진짜 소가 되고 보습이 되고 쌀 항아리가 되어 마을이 차고 넘쳤습니다. 아이들은 길동이가 그려준 옷을 입고 등잔불 밑에서 공부를 하였지요. 집집마다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넘쳐나서 마을은 삽시간에 딴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길동이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며 그를 떠받들고 사랑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들렀던 장사꾼이 마을에서 벌어진 일을 고개 넘어 넓은 세상에 떠벌려 놓았습니다. 그 소식은 욕심 많은 왕의 귀에도 전해졌지요. 길동이란 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길동이는 신하들에게 붙잡혀 왕궁으로 끌려갔습니다. 네가 살아있는 그림을 그릴 줄 안다는데 어디 내 앞에서 그 재간을 보여다오. 왕이 길동이를 보고 호령하였지요. 길동이는 품속에서 붓을 꺼내어 두꺼비 한 마리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징그러운 두꺼비가 허리를 펴더니 왕 앞으로 털썩털썩 뛰어갔지요. 왕은 얼굴을 찡그리고 성이 나서 고함을 쳤습니다. 저 고약한 놈을 당장 잡아 가두어라. 신하들이 달려들어 길동이의 금붓을 빼앗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금붓을 빼앗은 왕은 마음이 흐뭇하여 이번에는 그 붓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였습니다. 왕은 무엇을 그릴까 하고 한참을 생각하였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덩이를 그려야지. 왕은 붓을 들고 종이에 사발만한 금덩이 하나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금덩이가 돌이 되어 대굴대굴 구르더니 왕의 발을 탁 때렸습니다. 왕은 돌에 맞은 발등을 썩썩 문지르고 나서 꾸불꾸불한 나무 하나를 그려놓았어요. 그 나무는 꾸불꾸불한 구렁이가 되어 입을 쩍 벌리고 왕에게 달려들었지요. 왕은 겁에 질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였습니다. 혼쭐이 난 왕은 사흘 동안 드러누워 앓다가 무슨 생각이 났던지 길동이를 불러들이라고 하였지요. 왕은 길동이를 가까이 불러 금붓을 쥐어주며 구슬렸습니다. 얘야,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터이니 늪을 하나 그려다오. 예, 어떤 늪을 그릴까요? 길동이는 왕의 비위를 맞추는 척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수양버들이 실실이 우거진 곳에 맑고 푸른 늪을 그리거라. 길동이는 붓을 들어 수양버들이 늘어지고 물 안개가 피어나는 맑고 시원한 늪 하나를 그렸습니다. 왕은 그것을 보고 마음이 흐뭇한 듯 수염을 내리쓸었지요. 그런데 늪에 고기가 없어서야 되겠느냐? 물고기도 그리거라. 길동이는 붓을 들어 이번에는 늪에 점을 뚝뚝 찍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점은 물고기가 되어 늪에서 욱실거렸지요. 왕은 그것이 마음에 드는 듯 또다시 수염을 내리쓸며 말하였어요.
늪을 보니 뱃놀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구나. 이번에는 늪에 배를 띄워놓거라. 예. 길동이는 붓을 들어 늪에 대고 몇 번 휘둘렀습니다. 늪에는 배 한 척이 생겨나 둥실둥실 떠올랐어요. 왕은 배 위에 냉큼 뛰어올라 흥타령을 부르며 뱃놀이를 하였습니다. 한참 기분 좋게 뱃놀이를 하던 왕은 길동이를 보고 다시 호령하였어요. 물이 잔잔하여 노는 것이 재미가 없구나. 물이 흔들리게 하여라. 길동이는 붓을 들고 빙빙 휘둘렀습니다. 잔잔하던 늪이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하였지요. 배가 조금씩 흔들거려 흥이 나질 않는구나. 더 세게 흔들리도록 하여라. 길동이는 금붓을 더 세차게 빙빙 휘둘렀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일던 늪에 갑자기 집채 같은 큰 파도가 일어 번졌습니다. 왕이 탄 배는 파도 위에서 가랑잎처럼 까불거리다가 물속에 곤두박혀 가라앉고야 말았습니다. 마음이 고약한 왕도 물속에서 영영 솟아나지 못한 채 죽어버렸지요. 왕을 없애버린 길동이는 금붓을 가슴에 껴안고 얼굴을 비볐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그립던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어요. 길동아, 정말 장한 일을 하였구나. 늠름하고 억세게 자란 너를 보니 이젠 마음이 놓이는구나. 어머니는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길동이는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앞으로도 더 억세게 살아가리라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러고는 붓을 들어 금빛 말을 그려 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동이를 반갑게 맞이하였어요. 길동이는 부지런하고 마음 착한 사람들을 도와가며 그들과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큰 공을 세운 사형제. 옛날 어느 곳에 부지런한 아들 사형제를 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 사형제를 불러 앉혀놓고는 이렇게 말하였어요. 너희들은 들어라. 사나이가 자라서 나라를 위한 일에 제 한 몸 기꺼이 바치는 일은 백성의 의로운 도리이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집을 떠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재주를 3년 안에 한 가지씩 배워가지고 돌아오너라. 사형제는 그 길로 고향을 떠나 아버지의 분부대로 3년 만에 제각기 서로 다른 재주를 한 가지씩 배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아무리 깊숙한 곳에 숨겨둔 물건이라도 꺼내오는 재주를 배웠는데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자기 뜻대로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멀리 내다보는 재주를 배웠는데 제 아무리 먼 곳에 있는 것이라도 척척 알아낼 수가 있었지요. 셋째 아들은 총 쏘는 재주를 배웠는데 멀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한번 방아쇠를 당기면 영락없는 백발백중이었지요. 넷째 아들은 바느질하는 법을 배웠는데 무엇이든 감쪽같이 꿰매는 재주를 부렸습니다. 아버지는 곧 내 아들의 재주를 시험해 보기로 하였지요. 아버지는 앞산을 가리키며 둘째 아들에게 물었어요. 저 벼랑산 위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맞혀 보거라. 둘째 아들은 앞산을 바라보면서 서슴없이 대답하였습니다. 저 산 벼랑 위에는 새 둥지가 있고 그 속에는 알 3개를 품은 어미새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큰 아들에게 물었지요. 어떠냐? 너는 어미새에게 들키지 않게
알만 꺼내올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고 말고요. 큰아들은 대답하기가 무섭게 달려가더니 번개같이 알 3개를 꺼내왔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가져온 알 3개를 뒷동산 바위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셋째 아들에게 말하였어요. 이번에는 네 차례이다. 총 한 방을 쏴서 알 3개를 한꺼번에 깨트려 보거라. 셋째 아들은 총 한 방에 알 3개를 보기 좋게 깨트려 놓았습니다. 이것을 본 아버지는 곧 막내 아들에게 말하였지요. 저 깨진 알 3개를 전과 같이 맞추어 보거라. 막내 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알 3개를 감쪽같이 꿰매 놓았지요. 깨지기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답니다. 아버지는 다시 큰 아들에게 알을 산 벼랑 위 새 둥지에 갖다 두라고 하였습니다. 시험이 끝나자 아버지는 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과연 훌륭한 재주들을 배워 가지고 왔구나. 이제는 내일 죽어도 한이 없겠어. 모쪼록 그 재주를 함부로 쓰지 말고 잘 간직해 두면 때가 올 것이야. 그때 마침 나라에서는 큰 도난 사건이 생겼습니다. 대대로 물려오는 나라의 귀중한 보물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지요. 이 보물이란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으로서 나라에 재난이 있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말하는 종이었습니다. 이 보물의 예고에 따라 나라에서는 닥쳐올 재난을 미리미리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귀중한 보물을 도둑 맞은 만큼 나라 안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지요. 곧 사방에 방이 나붙었습니다. 보물을 찾아오는 자에게는 그가 바라는 대로 어떤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방을 본 사람들은 보물을 찾으려고 무지 애를 썼지만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보물종을 찾으려고 애쓴다는 소문을 들은 아버지는 내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말하였어요. 너희들이 배운 재주를 나라를 위해 쓸 기회가 왔다. 어서 보물을 찾아 떠나도록 하여라. 내 아들은 서둘러 길 떠날 차비를 하였습니다. 맨 먼저 둘째 아들이 사방을 바라보다가 무릎을 치며 말하였어요. 옳거니 여기서 천리쯤 떨어진 바다 한복판 섬에 사는 이무기가 보물을 품고 있구나. 사형제는 즉시 배 한 척을 얻어 타고 보물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배는 사흘 만에 섬에 무사히 닿았어요. 큰 아들은 배에서 내리는 길로 곧 이무기가 숨어있는 굴 속으로 달려가 감쪽같이 보물을 찾아냈습니다. 사형제는 급히 노를 저어 섬을 떠났지요. 얼마 뒤 보물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린 이무기는 사형제가 탄 배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쏜살같이 날아왔습니다. 이무기는 사형제를 당장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 셋째 아들이 쏜 총알이 이무기의 숨통을 꿰뚫었습니다. 이무기는 피를 쏟으며 돛 위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무기의 무거운 몸에 떨어지는 바람에 사형제가 타고 있던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사형제는 깨진 널 조각에 의지한 채 허허 바다로 떠내려갔습니다. 그때 막내 아들이 사방에 흩어진 널 조각을 모아다가 본래 모양대로 배를 만들었지요. 죽을 뻔한 사형제는 막내 덕분에 다시 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사형제는 각자의 재주와 힘을 모아 나라를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는 큰 공을 세웠지요. 보물을 찾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제는 백성들이 바라는 일을 맡아 하고
그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더 없는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갔답니다. 처음 맛본 김치.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나이가 찼으므로 장가를 가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생전 처음으로 색시의 집이 있는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색시의 집에서는 먼 길을 온 신랑을 대접하느라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신랑에게 권하였습니다. 신랑은 장모될 사람이 권하는 대로 이 음식 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맛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몇 그릇 더 먹고 싶었으나 처음 온 색시 집이라 체면도 있고 하여 더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꾹 참고 말았지요.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들어온 신랑은 거참 시원하고 새콤하고 입에 쩍쩍 늘어붙는데 어떡하면 그것을 실컷 먹어본담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 마침 처남 아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옳지, 처남에게 물어보자. 초면이긴 하지만 어린 아이인데 어떻겠어? 그리하여 총각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 척 하다가 지나가는 말인 듯 슬그머니 물어보았습니다. 예, 아까 내 밥상에 놓였던 무와 배추를 납작납작하게 썰어 놓고 국물 맛이 새콤새콤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처남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매부는 나박김치도 모르십니까? 하고 물었지요. 신랑은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그렇지 하고 얼버무리며 또다시 어디서 가져온 것이야? 아니면 집에서 만든 것이냐? 하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가져오긴요. 집에서 만든 거예요. 지금도 찬창 옆의 사기 항아리 속에 많이 남아 있는 걸요. 처남은 묻지도 않은 말까지 하였지요. 밤이 되자 이 방 저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자던 신랑은 잠결에 낮에 먹던 나박김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나박김치를 훔쳐 먹을 생각으로 밖으로 나갔지요. 우선 마루에 서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여기저기 코 고는 소리가 들리므로 안심하고 부엌으로 갔지요. 더듬더듬 항아리마다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다가 김치 항아리를 찾아냈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걸 어떻게 먹는담? 신랑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얼른 먹을 욕심으로 김치 항아리에 손을 쑥 하고 집어넣었습니다. 나박김치를 한 움큼 덕석 움켜쥐고 꺼내려 하였으나 이게 웬일이겠어요? 주먹이 항아리 구멍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은 꺼내려고 애를 쓰다가 꾀를 하나 생각해냈지요. 옳지, 딱딱한 곳에다가 맺히면 금방 깨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곤 두리번 부딪힐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장인 영감이 안방에서 자다가 너무나 더웠던지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문 지방을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장인은 원래 대머리였지요. 그래서 번질번질한 머리가 캄캄한 밤에 보면 마치 목침같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본 신랑은 그곳으로 다가갔지요. 옳지, 목침이 저기 있구나. 그리하여 총각은 그곳에 김치 항아리를 냅다 맺히고 말았지요. 쨍그랑하고 김치 항아리가 깨지면서 이마가 터지는 바람에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난 장인 어른이 이번에는 놀라 엉거주춤 서 있는 신랑을 보고는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펄쩍 뛰었습니다. 곤히 자던 식구들은 이 소리에 모두들 놀라 일어났지요. 이 사이에 신랑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는 사람, 망치를 찾는 사람, 한밤중에 잔치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장모되는 사람이 촛불을 켜고 자세히 살펴보니 영감의 이마가 터져 피가 몹시 흐르고 있었고 마루에는 김치 항아리가 깨져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도둑이면 무엇을 훔쳐갈 일이지. 김치 항아리는 왜 깨놓는담? 모두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소곤대고 있었지요. 그때 미신을 믿는 장모가 말했습니다. 떠들지 말게. 이건 분명히 까닭이 있는 일이야. 큰 일을 치르면서 터주 대감에게 떡시루를 바치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야. 내일은 꼭 고사를 지내야겠어. 신랑은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곤하게 자는 척을 하다가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왜 그리 소란들이십니까?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려. 하면서 전혀 모르는 척 시치미를 딱 떼었습니다. 돌이 된 망아지. 옛날 어느 마을에 의좋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낮이면 부모님을 도와 밭 일을 하고 나무도 해오면서 부지런히 일하였지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마당가에 솟아있는 쌍바위에 불을 켜놓고 앉아 산산금강산, 천하명승 금강산 하면서 열심히 글 공부를 하였습니다. 밤이면 불을 보고 금강산의 숱한 짐승들이 모여들었지요. 그러나 짐승들은 삼형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되돌아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망아지 한 마리가 불을 보았어요. 어미 말을 따라 외금강 봉우리들을 뛰어다니며 발굽 굳히기 훈련을 하는 망아지였습니다. 엄마, 내가 저 불을 발굽으로 단박에 꺼버리겠어요. 장난이 몹시 심한 망아지는 불을 보자 온 몸이 근질근질해졌습니다. 그래서 망아지는 바위에 대고 발을 탕탕 구르며 말하였어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보렴. 어미 말은 대견한 듯 망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망아지는 불이 타오르는 쌍바위를 향해 깡충깡충 달렸습니다. 쌍바위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던 망아지와 어미 말은 그만 걸음을 뚝 멈추고 말았지요.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낭낭하게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어미 말과 망아지가 바라보니 쌍바위 밑에 새 아이가 나란히 앉아 열심히 글을 읽고 있었지요. 아이들은 망아지와 어미 말이 자기들 등 뒤에 와 있는 것도 모르고 글 읽기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삼형제의 글 읽는 소리는 아름다운 노래처럼 골짜기에 메아리 치며 울려 퍼졌어요. 망아지와 어린 말은 두 귀를 벌쭉거리며 삼형제의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망아지와 어미 말은 크게 감동하여 고개를 주걱거렸지요. 참 기특한 아이들이구나. 어미 말은 아이들 글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그 자리를 조심조심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망아지는 내 발이 땅에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않고 서서 마냥 아이들 글을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어미 말은
망아지를 큰 소리로 부르려고 해도 아이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자꾸 고갯짓만 하였지요. 글 읽는 소리에 홀딱 취해버린 망아지는 어미 말이 저쪽 산턱에 올라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망아지는 산산 금강산, 천하명승 금강산 하며 삼형제를 따라 입속으로 외웠습니다. 글 읽는 소리에 취해버린 망아지는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여전히 깨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그만 돌이 되어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망아지를 기다리던 어미 말도 지쳐서 바위로 굳어지고 말았지요. 금강산 채지봉 줄기의 중턱에 있는 동자 바위, 망아지 바위, 어미말 바위는 모두 그때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바위랍니다. 살생을 금한 왕. 백제의 제29대 임금인 법왕은 어려서부터 마음이 어질고 인정이 많았습니다. 태자 시절부터 글 공부며 말 달리기, 활 쏘기 등 못하는 것 없이 다 잘하였지만 특히 책 읽기를 좋아하였지요. 태자는 특히 불경을 좋아하여 읽을 때마다 부처님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려 하였습니다. 태자는 어느 날 부처님의 일생에 대한 책을 보게 되었어요. 태자는 자신이 부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째서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 먹고 먹히며 괴로운 삶을 이어가야만 할까? 무슨 이유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태자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부왕인 해왕은 태자의 어질고 착하기만 한 모습에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해왕은 가까운 신하를 불러 태자의 기상을 굳세고 강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의를 하였습니다. 경에게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예, 태자 마마께 사냥을 권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 그럴듯하구려. 그해 가을 농사가 끝날 무렵 해왕은 사냥 대회를 열었습니다. 모두들 즐거워하며 말을 몰아 사냥감을 찾고 활을 쏘았지요. 태자도 어울려 즐겁게 말을 달리고 사냥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짐승들을 보니 불쌍하기 그지없었지요. 태자는 말 머리를 돌려 숲속의 맑은 냇가로 가 반짝이는 조약돌과 한가로이 노니는 물고기를 바라보며 하루해를 보냈습니다. 죄 없이 죽어가는 불쌍한 동물들 때문에 태자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요. 사냥이 끝난 뒤 왕이 태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잡은 짐승 중 태자가 원하는 것을 주겠노라. 아바마마, 제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말해도 됩니까? 어서 말해보거라. 오늘 잡은 짐승 중 아직 살아있는 짐승들은 모두 풀어주시옵소서. 왕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태자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태자의 얼굴이 잠시 빛나는 듯 하였지요. 해왕이 죽고 태자가 임금의 자리에 오르자 그의 겨울 조서를 내렸습니다. 살생을 금하고 민가에서 기르는 매나 새매를 놓아주도록 하고 고기잡이나 사냥하는 기구를 불태워 없애도록 하라. 마마, 아니되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먹고 사는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겠습니까? 왕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렇다면 사냥과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는 집을 조사하고 그 밖의 다른 집에서는 함부로 살아있는 생명을 다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 특히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사냥과 고기잡이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 해부터 생업을 제외한 일체의 살생이 금지되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승려 30명을 득독해 하고 수도인 사자성에 왕응사를 세웠지요. 그런데 그해 봄 비가 오지 않아 농사일이 늦어지자 법왕은 직접 칠학사에 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을 하였습니다.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법당에서 기도를 올린 지 7일째 되는 날 밤 맑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지요. 임금님께서 일주일 동안이나 주무시지도 않고 물 한 모금도 입에 안 대셨다는데 하늘이 감동한 거예요. 농부들은 기뻐서 밤인데도 밭에 나와 임금의 덕을 기리며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법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병이 들어 한 달 뒤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